안녕하세요, 6반. 오늘 선생님이 찍는 영상은 해방 3년사,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그것보다 조금 더 뒤에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해보는 약간의 예고편? 약간의 티저 영상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346페이지부터 353페이지를 요약해서 살펴볼 건데, 이거는 어차피 티저, 예고니까 수업 시간에 어차피 할 내용이긴 해요. 근데 목요일 날 진도를 진짜 빨리 나갈 생각이라서 혹시 따라오기 어려울까봐 그래도 올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반 친구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이니까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방 3년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해방 3년사가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그 과정, 그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복습부터 해보자. 우리 이제 일본이 망할 거란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 다 알고 일본만 빼고 다 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곧 있으면 일본이 망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일본이 이제 물러났을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미리 계획을 짜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 단체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래 상하이에 있었지만 자꾸 이동을 하면서 결국 충칭에 정착해서 이제 나중에는 민족혁명당 계열을 김원봉까지 끌어들이면서 좌우 합작의 통일정부가 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들이 만든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을 이끌고 있었던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비밀단체 여운형이 만든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세 단체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이 세 단체가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독립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이라고 해서 세계의 여러 강대국들,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강대국들이 이 한국을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제 얄타 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독일 군들은 이제 독일 애들은 거의 다 망했고 이제는 일본만 망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소련 너네가 참전해서 일본 좀 못 찔러줘 라고 하면서 소련군의 대의전 참전을 약속하게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약속했던 것처럼 소련군도 대의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 전에 먼저 일본은 원자폭탄을 2대나 맞은 상황이었죠. 원자폭탄 2대 맞았지. 그리고 소련군이 이제 대예전에 참전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항복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8월 15일 새벽에 일본에서 조선총독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제 정무총감 엔도가 이제 여운형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여운형 보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래. 그래서 여운형한테 하는 말이 우리 조선 총독부, 우리 군인들이, 우리 일본군들이 이제 좀 항복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항복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네가 들어달라는 거, 너네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 건국동맹이 도와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일본 군대가 무사히 일본에만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여운형이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정권이나 그런 권한들을 다 우리 조선 건국동맹에게 넘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권을 그리고 치안권을 이제 이양을 받은 조선 건국동맹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일본군들은 다 철수하고 나니까 이 원래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
우리는 이제 조선 총독부로부터 이제 치안권까지 이양받았으니까 이름을 바꿔보자 라고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건국을 준비하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좌익과 우익이 망라되어서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건준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소련군이 얄타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점점 이제 일본군을 여기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미국이었어. 미국은 어떤 부분이 불안했냐면 지금 이 소련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 한반도를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된다면 이 한반도라는 나라 자체가 전체가 다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소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정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반도 가고 있는데 그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한 9월쯤에 도착을 할 것 같으니까 우선 우리 38도선을 두고 나눠서 너네는 38도선 북쪽만 너네가 차지해. 우리 미국은 좀 이따 나중에 여기 한반도 도착하면은 38도선 이남만 차지할게. 남쪽 지역만 차지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이제 여기를 차지하려고 미국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여운형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 온다고 하니까 미국한테 조금 인정받으려면, 이걸 정부로서 인정받으려면 준비위원회라는 말보다는 뭔가 나라의 틀을 만들어 놔야지 뭔가 미국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성 지역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에 각각의 곳에 인민위원회라고 해서 뭔가 분점처럼, 약간 체인점처럼 이렇게 나눠서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었겠죠. 지도하는 역할을 했었겠죠. 자, 그래가지고 9월 달에 미국이 진짜 이 한반도 이남 지역에, 한반도 남쪽 지역에 도착을 했어. 근데 이때 미국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야, 이 인민공화국 뭐야? 이거 인정 안 할래? 라고 인민공화국, 열심히 여운형이 만든 인민공화국 한 번에 부정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엄청 오랜 전통이 있어. 그럼 우리를 인정해서 우리를 발전시켜서 정부를 만들 거야 라고 하니까 미국이 이것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해요. 그럼 대체 뭘 인정하겠다는 거야? 미국은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국은 야, 우리가 지금 메가더 같은 그런 유능한 장군들이 지금 여기 한반도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직접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미군정의 직접 통치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미군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됐고요. 또 북한의 경우에는 이 북한 지역에는 이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 이 인민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근데 그냥 우리 소련은 이제 여기 북한에 사는 애들을 인민위원회에 이제 다 권한들을 위임하고 이제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간접 통치를 하겠어 라고 소련은 간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뭐 간접 통치하게 해준다, 너네들을 뭐 이런 걸 인정해준다 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사회주의자들만 엄청나게 적극적인 지원들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북쪽은 사회주의자들이 뭔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남쪽은 미국의 군인들이 직접 통치하는 상황에서 우선 생각해보면은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잖아.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이 나니까 야,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났으니까 한번 회의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 강대국 중에 미국, 소련, 영국의 강대국들이 우리가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모스크바에서 이 세 나라, 3국의 외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인데 여기에서 한국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야, 지금 미국이 인민공화국이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든 다 부정했잖아. 그래서 새롭게 임시민주정부를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임시민주정부라는 게, 이 정부라는 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뭔가 회의를 거치고 계속 조정을 통해서 이 정부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미국, 소련 사람들이 모여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근데 이 임시민주정부가 만들어졌다 쳐도 이게 바로 좀 원활하게 운영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이 이 민주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서 막 우리가 다 약간 좀 도와주고 간섭하고 대신 통치를 해주자라고 하는 신탁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조항들이 삼국외상회의에 정해진 거야. 근데 이 삼국외상회의에는 한국인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죠. 이런 강대국들만 참여를 했잖아.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 바로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렇게 신문으로 듣는 거에 더해서 심지어 내용까지도 거꾸로 알아듣게 돼요. 원래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이제 미국이 야, 신탁 통치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소련은 즉각 독립시키자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거꾸로 서술하는 일들까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동아일보 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서 조금 싸우게 돼요. 좌익과 우익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약간 TV나 이런 데에서도 아니면은 여러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좌익과 우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날의 그 우익이라는 막 일본 우익주의자 아니면 극좌파 막 이런 말들보다는 이 상황에서의 관점을 두고 너무 지금 2021년의 좌익과 우익으로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좌익과 우익 수준으로만 이제 기억을 해놔야지, 지금의 2021년과 얽혀가지고 생각하면 더 어려우니까 좀 이야기 들어봐요. 여기에서 좌익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자면 좌익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대개 사회주의를 지향을 하고 조금 더 친소련적인 지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우익 세력은 좀 자본주의를 지향을 하고, 그래서 조금 미국하고 친밀한 성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우익은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 왜 반대를 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35년 동안은 식민 지배를 당했어. 그랬는데 또 이렇게 신탁 통치를 당한다고? 이건 거의 제2의 식민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요. 좌익도 생각이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야, 신탁 통치 받으면 또 식민지처럼 또 생활하는 거잖아. 그거 절대 안 돼 라고 반대를 했었다가, 나중에 약간 소련이 설득을 하는 거야. 그럼 소련의 설득에 넘어가면서 그래, 신탁 통치도 물론 중요한 안건이긴 해. 그치만 우선은 이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데 중점을 두자. 임시민주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잘해가지고 이 신탁 통치를 짧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런 내용이 어딨지? 어디 갔지? 여기에도 있으니까 한번 여기 348페이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좌익과 우익이 나눠지게 되는데, 좌익과 우익 중에서도 극좌익인 사람이 있었고, 중도 좌파인 사람, 그리고 중도 우파인 사람, 그리고 극우파인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극좌익에는 조선공산당, 중도 좌파에는 여운형, 중도 우파에는 김규식, 이제 극우파에는 한국민주당 김구 이승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김구가 우익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이거를 지금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김구는 공산주의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김구가 진짜 우익인가? 라는 부분에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46년에 3월에 이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대. 근데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왜 열린다고 그랬어? 이 임시민주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되니까 이걸 연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1946년 3월에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야, 이게 솔직히 한국 문제인데 우리 미국하고 소련이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사회단체나 아니면 정당들을 이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단체들을 참여를 시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소련의 입장은, 야, 지금 이 임시정부 수립이나 미소 공동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르는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그래서 신탁통치까지 찬성하면서 모든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에 찬성하는 좌익 측을 여기 이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협의에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게 소련의 입장이라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약간 친밀한 우익 세력을 이 회의에 참여시켜야 약간 우익에 유리한, 그리고 미국에 유리한 정부가 수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익을 꼭 참여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야, 솔직히 신탁통치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원하는 단체라면 모두 다 참여를 시키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좌익뿐만 아니라 우익도 꼭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참여를 원하는 모든 단체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르는 단체만이냐에 대해서 계속 갈등만 하고 있는 거야, 미국과 소련이. 그럼 결론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의가 결렬되고 말아. 자, 이렇게 회의가 결렬되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정읍에 가서 이런 발언, 어떻게 보면 망언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승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봐봐,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로 임시정부 세운다고 했는데 결국 결론 하나도 안 나고 결렬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하자. 북한은 저기 던져버리고 남한만이라도 조직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이승만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 우익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많이 반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말한 것처럼 남한에만 임시정부가 조직되면은 우리나라가 분단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너무 이렇게 계속 대립만 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잘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좌우 합작을 통해서 좌익과 우익이 너무 싸우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임시정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중도 세력에 있던 여운형과 김규식이 힘을 합쳐서 좌우합작 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정한 원칙들이 뭐냐? 약간 7원칙 중에서도 약간 핵심이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좌우합작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시킨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잘 합의를 봐서 좌우합작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시킬 거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그동안의 문제였던 토지개혁도 실시할 거고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들도 처벌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좌우합작 운동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실패하게 돼. 왜 실패하게 되냐면, 커피 엎었어. 자, 실패하게 돼요. 왜 실패하게 되냐면, 왜냐면 이게 지금 좌우합작 운동이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중도 세력만 이제 참여를 한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공산당, 한국민주당, 김구, 이승만 같은 세력들은 딱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지. 그래서 모든 세력들을 아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운형과 김규식만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게 됐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참여했던 중도 좌파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은 더 이상은 이제 가망이 없게 됐어요. 자, 이렇게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했지만 이때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됐던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 미소공동위원회로 재개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이 참여를 원하는 모든 단체를 가입시킬 것이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르는 단체만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똑같은 이유로 결렬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미소공동위원회로 이걸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이제 UN 국제연합에 넘기자, 이 결정을 넘기자라고 하게 돼요. 그럼 유엔은 이 업무에 대해 떠맡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회의가 열리게 돼요.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그래서 결론을 내려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유엔이 국제연합이 감시하는 아래에서 선거를 실시합시다. 유엔이 감시하는 아래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를 해서 한국에 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유엔을 감시를 해야 되니까 감시단, 그러니까 이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감시단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를 하고 있을 때 감시하고 뭔가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이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남한까지 무사히 들어왔는데 북한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게 돼요. 북한과 소련이 입국을 거부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 비례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남쪽에 유리한, 그리고 미국 쪽에 유리한 그런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북한에서 입국을 거부하게 돼버리고요. 자, 그럼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결국엔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대책회의를 하게 돼요. 다시 소총회를 열어가지고 대안을 함께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한 게, 그러면 얘네가 지금 북한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그래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안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이승만이 한참 전에, 2년 전에 이야기했던 남한에서만 단독 정부를 만듭시다 라고 했던 의견이 진짜로 이렇게 확정돼 버리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김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건 절대 안 된다. 38도 선을 내가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 단독 정부가 세워져서 안 된다. 그러면 남한 단독 정부, 북한 단독 정부 따로따로 세워지게 되면서 남한 정부, 북한 정부 따로따로 세워지게 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분단이 되는 거니까 절대 우리 민족이 분단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김구가 자기랑 같이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김규식과 함께 북한에 찾아가게 돼요. 평양까지 직접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서 야, 우리가 더 이상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때문에 왔어. 그거 막으려고 왔거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4명의 김씨가 나눈 결론이 뭐였냐? 첫 번째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한반도를 각각 점령하고 있는 미군과 소련군을, 양군을 동시에 철수시킨다 라는 것들, 이 두 가지들을 이제 약속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잠깐만. 자, 우리가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남북 협상에서 이 4명의 김씨들이 합의를 봤어. 하지만 그게 정말 국제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도 적용되지는 않고 그냥 약속에서만 끝나게 돼서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남한 단독 총선거에 대해서 이 평양 지역에 간 김구도 분명히 반대를 했지만 이 제주도에서도 그 반대가 굉장히 격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 단독 선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했던 사건인 제주 4.3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평양에서도 나라 곳곳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선거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로서 굉장히 엄청 성황리에 치러지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뽑았잖아. 그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야? 법을 만드는 거죠. 헌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헌헌법이라는 걸 만들게 돼. 그래서 이렇게 제헌헌법이 정해진 날을 7월 17일 제헌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제헌헌법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할 거고 그리고 내각 책임제 요소도 넣을 거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영을 선출하게 돼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까지 다 뽑았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으로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유엔으로부터 유엔 감시위원단의 감시 아래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다. 북한은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만 인정받은 합법 정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에서 두 가지 정책들을 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정책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야. 그러니까 친일파 행위를 했던 것이 뭐가 있는지 다 특별히 조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열려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농지개혁. 너무 지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소작농들은 굉장히 조그만 땅도 없는 채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을 하고 있었잖아. 그랬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농지개혁도 실시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도 약간 기다렸다는 듯이 약간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게 돼요. 그래서 북한에도 단독 정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제 9월 9일 날 이렇게 수립이 되게 되고요. 이 여수 순천 10월 19일에 있었던 11.9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이 1년 전에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반년 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이 지금도 이 6개월 동안 쭉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조선 노동장의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애들을 탄압해라 라고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군대가 나는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탄압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수 순천 11.9 사건이 있었고 이제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우리 만나면은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농지개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교과서로 체크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어려운 거 있으면은 쌤 지나갈 때마다 불러가지고 다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럼